안녕하세요. 저는 신청사연 라디오의 애청자입니다. 여기서 늘 울고 웃고 위로를 얻는답니다. 전 40대 후반 여성이에요.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불법 빼고는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힘들게 살았어요. 어려서부터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독처럼 왜 그렇게 가난했는지 부모님이 일을 하셔도 늘 돈에 허덕이는 삶을 사셨죠. 그런 가정에서 자란 저도 마찬가지로 항상 어려운 삶에 허덕이게 되었죠. 부모님은 그런 저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꾀를 부리신 건 아니지만 참 어려운 삶이었죠. 그렇게 어렵게 자라온 저는 성인이 되어 20살이 되자마자 이곳저곳에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직업을 찾아 나가기 시작했어요. 고깃집에서도 해보고 물류센터, 양식집, 일반 사무직 등등 가리지 않고 돈 되는 일이면 뭐든 진행했습니다. 참 재주라고 하죠. 저에게는 음식을 기가 막히게 만드는 재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일반 밑반찬들 만드는 일을 제가 담당하기도 하였죠. 그렇게 열심히 악착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고등학교 동창인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저와 달리 마음에 여유가 있어 보이는 남편에게 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죠. 하지만 시댁에선 저를 마음에 들어하진 않았어요. 고깃집에서 기껏 서빙하는 애랑 결혼을 한다는 게 말이 되니? 난 절대 안 된다고 본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열심히 사는 애예요. 본받을 점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부모 잘 만나서 어려움 없이 컸지만 윤진이는 정말 혼자 힘으로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온 애라고요. 결혼할게요. 허락해 주세요. 윤진이랑 함께라면 뭐든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가 고생을 안 해봐서 그렇지. 그런 애가 뭐가 본받을 게 많다고 그러는 거니? 너도 고생을 해봐야 정신 차리지. 제가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냥 허락만 해주시면 돼요. 전 윤진이 아니면 절대 결혼 못하니까 그리 아세요. 시댁 식구는 변변치 않은 직업을 가진 저를 못마땅해 하셨죠. 하지만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20살 때부터 가리는 거 없이 악착같이 돈을 모았기 때문에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 손 벌리는 거 없이 결혼을 진행할 수 있었죠. 친정 부모님은 정말 저에게 미안해 하셨지만 본인들 앞가림하기도 바빴기 때문에 전 부모님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고 고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어요. 남편은 대기업 연구원이었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였죠. 결혼했으니까 이제 일은 안 했으면 좋겠어. 엄마가 좋아하시지도 않고. 나중에 그냥 네가 할 수 있는 걸 더 찾아보자. 어머님이 내가 일하는 거 못마땅하시대? 그래도 나도 매번 자기 기다리면서 집에만 있을 순 없잖아. 뭐라도 해야 할 텐데. 생활비는 내가 버니까 걱정 마. 그냥 지금은 이제 너 여태까지 쉬지 못했던 거 쉬는 가정이라고 생각해. 남편은 제가 내심 일을 그만두기를 바라더라고요. 저 역시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었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었죠. 그리고 내조에만 전념했습니다. 요리에는 늘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늘 남편에게 먹일 밥상을 차리고 청소하는 게 제 낙이었죠. 가끔가다 신혼집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방문하는 날엔 조금 저를 힘들게 하는 게 있었지만 참을만은 했어요. 원래부터가 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이니 그분들에게 특별히 잘 보이고 싶거나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기대치도 없었죠. 넌 뭐하느라 문도 늦게 여는 거야? 장훈이 일 나가면 그저 퍼질러 자고 쉬는 거지? 아주 남자 하나 잘 만나서 팔자 폈다. 그러게. 여자 팔자 뒤움박 팔자라더니 남자 하나 잘 물어서 고깃집도 그만두고 이렇게 내조하는 게 얼마나 좋겠어? 아, 오셨어요? 아니요, 저도 바빠요. 하루 종일 청소하고 밥하고, 그리고 이렇게 가끔 어머님 오시는 날은 전날에 장도 봐야 하고요. 뭐야? 지금 내가 와서 너 힘들게 한다고 은근 돌려 말하는 거냐?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데도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해?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어머님 한 번이라도 밥 해드리려면 장 본다는 거죠. 뭘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무서워요. 어디 말을 하겠나요? 엄마, 새언니 은근 우리한테 눈치 주는 거야. 괜히 우리 때문에 장 봤다고. 참 어쩜 저렇게 말도 안 이쁘게 할까? 뭐기엔 뭐만 들린다죠? 그런 뜻 아니에요. 그냥 따뜻한 밥상 한 끼 차려드리고 싶어서 장 봤단 얘기예요. 오해 마세요. 시어머니는 늘 제가 하는 말을 고깝게 들으셨어요. 하지만 워낙 결혼 전에 반대가 굉장하셨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습니다. 남편이 겨우 설득해서 한 결혼, 굳이 분란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저는 임신을 하였어요. 우리 아이만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으리라는 굳은 다짐을 하고 얼마나 태교를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절대 저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겠다고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했죠. 그렇게 첫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예쁘던지. 남편과 저를 반반 닮은 아주 예쁜 아이였죠. 남편은 결혼 전같이 다정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책임감은 강한 사람이었기에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이거 하나면 되었다는 생각으로 전 가정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첫 아이가 딸이 태어나고 시어머니는 딸을 낳았다며 이것조차 저를 못마땅히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장손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바라셨거든요. 참 마음에 안 든다 하니까 가지가지 한다. 하필 딸이야. 우리 아들 닮은 아들을 낳아야지. 어쩜?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어머님, 요즘 세상에 아들, 딸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딸을 바라는걸요. 요즘 세상엔 딸이 있어야 한대요. 얼마나 예쁜데요. 됐어. 예쁘긴. 고슴도치도 지새끼는 예쁘다더니. 다음번엔 아들 꼭 낳아야 해. 그것도 못하면 네가 이 집에 왜 있어? 그게 제 마음대로 되나요, 어머니? 보통 남자 쪽 유전자로 결정된다고 하는데 저를 탓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왕 이렇게 예쁘게 낳았는데 예뻐해 주세요. 혹시라도 애가 커서 상처받거나 하는 걸 전 절대 못 보니깐요. 조심해 주셨으면 해요. 아이고, 아주 이젠 말대답도 꼬박꼬박 하는구나. 처음엔 그저 내내거리더니 이젠 아주 기가 살았어?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에게 잔소리를 퍼붓고 가셨고 아이 한 번은 안아주지 않더라고요. 그저 아들 손주만을 바라셨어요. 그렇게 상심해 있는 저를 남편은 위로를 해줬지만 은근히 남편도 네가 아들을 낳았어야 했는데 라는 눈초리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주시는 눈치는 참을 수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저로 인해 시작된 것 같은 눈치를 주는 남편은 참기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엄마한테 그렇게 퍼붓냐, 퍼붓길? 뻔히 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도 알면서 그냥 맞춰드리면 좀 좋아.
뭐? 그럼 우리 아기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듣고만 있으란 말이야?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어떻게 그렇게 대놓고 말을 해? 그리고 그래 뭐 아들 손주 원할 수도 있지. 그렇다고 해도 뻔히 손녀 앞에서 그러셔야겠냐고. 자기도 자기 딸이면서 왜 그래? 나는 괜찮은데 엄마 기분 언짢으니까 그렇지. 엄마가 너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 알면서 계속 그렇게 눈밖에 나면 좋냐? 너도 뭐 엄마한테 쌓인 게 많겠지만 그냥 엄마 좀 맞춰두려. 그냥 그러려니 하란 말이야. 그래도 좋아할까 말까인데. 남편은 저에게 어머님의 비율을 잘 맞춰주라고 신신당부를 했죠. 조금은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딸 때문이라도 내가 좋은 마음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딸아이를 키우고 남편의 내조를 이어가던 중 뭔가 저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세월을 보낼 바엔 우리 딸에게 조금 더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집에서 내조만 하는 생활도 나쁘진 않았지만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이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였고요. 나 이제 쉰지도 오래됐는데 가게 같은 거 하나 해볼까? 자기도 외벌이보단 맞벌이가 낫지 않아? 아무리 연봉이 높아도 그래도 같이 벌면 덜 부담스럽잖아. 안 그래? 우리 연수가 커서도 내가 일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해? 무슨 일하게? 맞벌이는 뭐 아무나 하냐? 네가 경력이 있어 뭐가 있어? 대학도 안 나왔잖아. 그냥 집에서 내조나 해. 뭐? 꼭 말을 그렇게 해야 해? 경력이야 지금부터 쌓으면 되고 응원해주진 못할 망정 무시하는구나. 자기가 그럴 수 있어? 아니, 무시가 아니라 현실을 얘기하는 거야. 기분 나빴어? 그럼 미안해. 그런 뜻 아니었어. 아직 연수도 어린데 네가 좀 더 돌봤으면 해서 그래. 연수 크고 생각해도 괜찮잖아. 난 그냥 자기가 조금 더 가정에 집중했으면 좋겠기에 한 말이야. 그래도 말 좀 생각해가면서 해. 나도 대학 가고 싶었고 당신처럼 앉아서 일하는 일 하고 싶었어. 내 마음 잘 알 것 같이 그래놓곤. 남편은 절대 저를 무시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100% 저를 무시한 발언을 한 것은 맞았죠. 그렇게 전 무엇을 할까라는 계획은 조금 접어둬야 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3살 정도 되었을 때 둘째 임신 소식을 알았죠.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참 지금 생각하면 아이한테 미안한 일이죠. 남편이 외벌이이기도 한데 갑작스러운 둘째 소식에 조금 놀랐던 거예요. 그리고 시댁에서 너무 아들을 원했기도 해서 부담스러운 마음도 컸고요. 하지만 금세 마음을 다잡고 둘째를 예쁘게 키워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인밍아웃을 하는 순간 남편은 썩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막상 이러니 실망스러웠어요. 지금도 힘든데 둘째까지? 아, 외벌이로 둘째까진 힘든데. 몇 주래? 아니 싫은 건 아닌데 솔직히 당황스럽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반응할 수가 있어? 힘들긴 하지만 못 살 정도도 아니잖아. 정 힘들어지면 나도 일하면 되는 거고. 아, 그래.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랬어. 그리고 그냥 걱정이 생겨서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지 뭘 그렇게 화를 내. 요새 보면 너 화 되게 잘 내는 거 알아? 화 좀 그만 내.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발끈이야 발끈이. 내가 무서워서 어디 말을 하겠어?
오히려 남편은 저에게 왜 이렇게 화를 내냐며 역정을 내더라고요. 그렇게 축복받지 못하는 둘째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무조건 사랑하고 예쁘게 키워주리라 생각하며 둘째를 낳았죠. 하지만 둘째도 딸이었죠. 전 오히려 형제가 동성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는 첫째 이어 둘째까지 딸 소식을 듣자 와보시지도 않더라고요. 아마 저도 미운데 아들까지 없으니 어머님의 분노는 극에 달해져 갔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남편이 힘들어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게 살얼음판을 걸었죠. 아니 어떻게 밉다 하니까 어쩜 그렇게 미운 짓만 해? 시집을 왔으면 아들 하나 낳아야지. 둘째까지 딸이라니.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그리고 요샌 아들보단 딸이 최고라고 하잖아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나중에 손녀들이 미워할라. 이혼해.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생활비고 이런 거 애들 키우는 거 다 내가 키워줄 테니까 이혼하란 말이야. 나 진짜 걔 보기 싫다. 아들 하나도 못 낳는데 내가 걔를 왜 봐줘야 하니? 결혼 전부터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있어야지. 어쩜 싫은 짓만 골라 한다니? 엄마, 어떻게 그래요? 제 자식을 둘이나 낳은 사람인데 저도 후회가 없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에요. 내가 뭘 했니? 구질구질하게 살게 뻔했어 아주.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난 걔 보면 속이 뒤집힌다. 알겠어? 이혼해. 시어머니는 저와 살고 있는 남편에게 이혼을 종용하는 일도 많았어요. 그 정도로 절 미워하셨죠. 자식을 낳아도 전 인정받지 못하는 며느리였습니다. 전 그런 어머님이 원망스러웠지만 그냥 모든 세월이 해결해 주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살았죠. 모든 부부가 그러하듯 아이를 낳고 살아보니 저희 사이도 무덤덤해지더라고요. 남편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각자 생활하기도 하고 오히려 아들 때문에 살아가는 날도 있었죠. 전 그럴 때마다 너무 외로웠지만 제 아이들을 위해 지금 남편과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계속 전 제 앞날을 위해 뭘 하면 좋을지 알아보기도 하고 배울 게 있나 찾아보기도 했죠. 그러던 중 어렸을 때 일했던 고깃집 사장님이 저에게 제안을 하나 해주셨어요. 얼마나 고맙던지. 그만둔 지 꽤 되었는데도 말이죠. 아니, 오랜만이다. 아유, 어쩜 역시 잘 지내고 있구나. 애도 둘이나 낳고. 아니, 다름이 아니라 너 반찬 가게 해볼래? 네? 반찬 가게요? 에이, 제가 어떻게 아무리 음식 솜씨가 좋아도 그렇죠. 그런 건 아무나 하나요. 못해요. 돈도 그렇고. 시댁이 되게 잘 살지 않아? 진짜 자리가 너무 아까워서 그래. 남 주긴 그렇고. 딱 네 생각이 나지 뭐야. 네가 음식을 얼마나 맛깔나게 잘했어. 안 그래? 내가 너 손맛을 알잖아. 딱 네가 할 거라니까. 애들도 크는데 같이 돈 벌어야지. 아, 제안은 감사한데요. 아직 애들도 너무 어리기도 하고 시댁돈이 제 돈도 아니고요. 일단 생각은 해볼게요. 감사해요. 전 적당히 사장님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아이들도 어렸고 남편과 상의가 필요했지만 남편은 분명 제가 반찬 가게를 한다고 하면 길길이 날뛸 것이 뻔하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제가 음식 파는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예전 숯불갈비 사장님이
나보고 반찬 가게 한번 해보라는데 어떻게 생각해? 나 음식 솜씨도 있고 그냥 내가 딱이라고. 뭐? 반찬 가게? 됐어. 그렇게 일하고 싶으면 컴퓨터 자격증 따고 경리나 알아봐. 무슨 반찬 가게야? 천박하게. 천박이라니. 당신 그럼 그동안 날 어떻게 생각한 거야? 나 고깃집에서 일할 때 만난 거 아니었어? 그동안 날 당신은 그렇게 생각한 거야? 아, 기가 막혀. 당신도 어머님이랑 똑같아. 그렇게 창피한데 나랑 결혼은 왜 했니? 아, 도대체 왜 했냐고. 그때랑 지금이랑 같아? 그때는 네가 어쩔 수 없이 했던 거지만 지금은 굳이 그런 일을 왜 하냐는 거지. 내 체면도 있는데. 남편의 말에 기가 막혔어요. 체면이라뇨. 본인 체면이 어떻길래 반찬 가게 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길길이 날뛰는지. 살면서 실망했던 일은 자주 있었지만 이번 일에 관해 남편에게 참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또 한 번 덧붙이더라고요. 우리 애들 반찬 가게 딸내미들로 못 살게 해, 나는. 엄마도 허락 절대 안 하실 거고. 그런 생각 접어. 이런 걸로 스트레스 주지 마. 뭐? 스트레스? 자기 진짜 말 막한다. 자기 원래 이런 사람이었지? 내가 처음엔 몰랐던 거고. 그래,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겠지.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니? 너야말로 말 막 하지 마. 나 진짜 폭발할 거 참고 있으니까. 애들 때문이라도 그만해. 알겠어? 누군 너랑 이렇게 살고 싶은 줄 알아? 구질구질하고 나도 실증 나. 그래도 그냥 애들 보고 참는 거야. 알겠어? 내 속 그만 뒤집어. 폭발? 자기가 뭐가 폭발할 것 같은데. 내가 반찬 가게 하겠다고 하는 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나 진짜 자기 모르겠어. 오히려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반찬 가게 이야기를 접어야 했습니다. 사장님껜 사정을 이야기하고 죄송하다고 했죠. 그리고 전 무언가를 할 수 없다는 마음에 자존감이 많이 다쳤어요. 남편과 그렇게 대면대면하게 지내던 어느 날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오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기에 종종 저를 빼고 아이들만 데리고 오라는 말을 남편에게만 하였죠. 남편도 항상 아이들만 데리고 시댁에 가는 날이 많았고요. 그날도 남편과 아이들이 시댁으로 떠나고 오랜만에 얻은 자유부인으로 친구들도 만나고 맛있는 밥도 먹었어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주택, 전 안 가본 지 꽤 되었지만 그 주택이 붕괴를 했다는 거였죠. 전 너무 놀라 그 현장으로 달려갔죠. 처음 그 소식을 접하고 제일 걱정된 건 남편과 아이들이었어요. 오늘 하필이면 시댁에 가는 날이었기 때문이에요. 전 집 앞에 다다랐을 무렵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집은 정말 무너져 내려 있었죠. 시댁 식구들의 떼죽음이었어요. 붕괴가 너무 처참하다 보니 시체를 찾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죠. 아마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체가 갈렸다고 하더라고요. 말도 안 돼. 아니, 이럴 수는 없어. 연수야, 연우야, 여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내 눈앞에서 일어나. 말도 안 돼. 어머머, 여기 며느리예요? 아유, 어째? 갑자기 집이 이렇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어? 아유, 마음 좀 추슬러요. 아유, 어떡해? 거짓말. 아니, 우리 남편이랑 우리 애들이
이렇게 갈 리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설마 이 튼튼한 집이 왜 무너졌겠어요? 아유, 어쩜 좋아. 시체도 못 찾나 보네. 붕괴되면 그럴 수가 있다던데. 내가 눈물이 나네. 아기 엄마, 진정 좀 해요. 이웃들은 저를 달래고 말렸어요. 전 그 붕괴 현장으로 저희 딸들과 남편을 찾으러 갔지만 워낙 심하게 붕괴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신 한 조각 찾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전 살아갈 의지도 희망도 다 잃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눈앞에서 잃은 제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시체를 찾지도 못했기 때문에 실종이라는 단어를 써야 했습니다. 장례도 못 올려주는 죄인인 어미가 살아서 뭐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해서는 안 되지만 죽을 결심도 해봤죠.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폐인처럼 살아가고 있었어요. 마시지도 못하는 술에 의존한 채 말이죠. 제 주변 사람들은 그런 제가 걱정이 됐는지 살뜰히 저를 챙겨주었지만 그런 고마운 마음조차 잊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술에 찌든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러다 저에게 반찬 가게에 제의를 주신 사장님이 저를 어둠에서 끌어내 주셨죠. 너무 고마운 분이셨어요. 힘든 저를 정신 차리게 해주신 분이거든요. 그렇게 음지에서 나왔어요. 정신 차려. 네 아이들을 생각해서 네가 이러고 있으면 되니? 산 사람은 살아야지. 너 나중에 애들 보려면 뭐라도 네가 해야지, 안 그래? 정신 차려라, 당장. 당장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산 사람은 사라지더라. 그러니까 용기를 내. 내가 도와줄게. 사장님, 저 어떡하면 좋아요? 저 정말 이제 혼자인데 우리 애들, 아니 애들 아빠 정말 다시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숨이 안 쉬어져요. 그래, 네 마음 다 알아. 나도 우리 자식 먼저 보내고 사는 게 아니었어. 그래도 사라지더라. 또다시 만날 생각하며 사는 거야. 사장님도 자식을 잃어보신 분이었기에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시더라고요. 전 그렇게 사장님의 도움으로 한 발 한 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전 사장님이 제안하신 반찬 가게를 맡아서 하게 되었죠. 너무 공허하고 쓸쓸했지만 일하는 순간은 바빴기 때문에 조금은 슬픔이 잊혀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아니, 일에 매달렸죠. 아이들과 남편이 생각나지 않게 말이에요. 그로부터 11년쯤 지났을까요? 전 어느덧 반찬 가게에 체인점을 내는 수준까지 가게 되었고 건물도 몇 채를 살 수 있었습니다. 다 저를 옆에서 도와주신 사장님 덕분이었죠. 그리고 전 어느 때와 똑같이 반찬 배달을 하였죠. 엄청 으리으리한 펜트하우스더라고요. 비대면으로 배달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 배달한 집에서 전화가 다시 오더라고요. 모듬전이 부서졌다면서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라고 생각했지만 뭐 가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조금 부서지거나 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거의 없는 일이지만 말이에요. 모듬전이 부서졌거든요. 이거 다시 해다 주세요. 저희도 굉장히 중요한 손님 맞이인데 너무 곤란하네요. 아, 그러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금방 다시 가져다 드릴게요. 정말 죄송해요. 70번지 맞으시죠? 금방 가겠습니다. 서둘러 다시 전을 포장하고 이번엔 비대면이 아닌 직접 집으로 제가 벨을 누르고 들어갔어요. 무슨 잔치를 하나
꽤나 시끌벅적 하더라고요. 문만 열어주고 제가 온 사실을 다른 사람들은 인지를 못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얼마나 시끄럽던지. 안녕하세요. 여기 정 가져왔습니다. 다시 배달이요.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예쁘게 담아온다고 왔는데. 그렇게 주인과 마주하는 순간 저는 정말 뒤로 놀라 자빠질 경험을 했습니다. 그 주인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던 것이죠.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제 남편, 그리고 꽤 컸지만 한눈에 봐도 알아볼 수 있는 내 두 딸. 11년 전 붕괴 사고로 떼죽음을 당해 시체조차 찾을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이었던 거죠. 전 너무 놀라 손을 발발 떨었고 절 보자마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당황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말이 돼? 아니, 당신들 죽은 거 아니었어? 그때 그럼 그 집은 뭐야? 그래서 시체조차 없었구나. 그게 말이야. 일단 나가서 얘기하자. 지금 손님들이 와 있으니까 좀 나가서 얘기해. 내가 알아듣게 설명할게. 알아듣게? 연우야, 연수야, 엄마야, 엄마. 너희 혹시 엄마 다 잊은 건 아니지?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당신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이들은 저를 보고 긴가민가 했지만 그래도 큰아이가 엄마다라고 달려오더라고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아니, 정말 이 세상 모든 것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우리 딸들이 이렇게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었죠. 한참을 껴안고 울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유, 지긋지긋해. 여기까지 따라올 줄 몰랐는데 참 아짝같구나. 너 하나 떼어놓으려고 그 쇼를 했는데 기어이 여길 찾아. 뭐라고요? 쇼를? 그럼 지금까지 집 부서지고 숨어 살았다는 거예요? 저 하나 빼돌리려고? 기가 막혀. 당신도 여기에 동조했다는 거 아니야? 날 그렇게 떼어나고 싶었니? 내가 그렇게 싫었어? 그냥 이혼하자고 하지 왜 쇼를 해? 엄마, 진정해요. 아니, 내가 그냥 천천히 설명할게. 솔직히 우리 사이 별로였잖아. 그래서 그냥 너도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라고 겸사겸사 그랬던 거야. 그리고 엄마가 애들 잘 키워주신다고 하니까 아휴, 진정해. 나가서 얘기하자. 전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여태껏 저를 떼어내려 했던 말이라는 게 너무 소름이 돋았고 이게 다 남편과 시어머니 계획하에 한 일이더라고요. 워낙 재산이 많으니 이렇게 펜트하우스를 구하는 건 일도 아니었을 테고 그냥 제가 알아서 떨어져 나가주길 바랬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들까지 이렇게 못 보게 살았던 세월을 생각하면 전 너무 화가 나 미칠 것만 같았죠. 전 시어머니의 뺨과 남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순간 거기 손님들은 모두 저희 쪽을 쳐다보았고 전 그 손님들에게 버럭버럭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네가 나랑 엄마를 줘? 미친 거 아니야? 아이씨, 엄마 괜찮아요? 어디 손찌검이야? 니까지 깨. 지금도 반찬 배달이나 하는 것 같은데. 넌 맞아도 싸. 이 마마보이야. 진작에 나한테 도움 한 번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넌 참 쓰레기 같은 놈이야. 아빠 될 자격도 없는 마마보이. 내가 절대 용서 못해. 11년의 고통 속에 살게 한 죄 달게 받을 준비나 해. 알겠어?
이 정신 나간 놈아? 전 악다구니를 쓰며 소리를 질렀고 자연스레 모든 손님들은 저희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손님들도 저희의 눈치를 살피며 웅성웅성 대더라고요. 그동안 저렇게 교양 있는 척, 품격 있는 척 하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란 걸 알게 되자 말이에요. 여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아세요? 저 하나 떼어내자고 11년 동안 죽은 척하며 숨어 살았던 인간들이에요. 우리 딸들 11년 동안 못 보게 하면서요. 여기 계신 분들도 같은 분들이신가요? 참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무서운 인간들이에요. 어머머, 말이 돼 이게? 아니 그럼 지 자식을 11년 동안 못 보고 살았다는 거야? 어머머, 웬일이야? 아니 우리한테는 쟤들 엄마 죽었다고 했잖아. 어머 그렇게 안 봤는데 무서운 사람이었네 진짜. 아니 어떻게 며느리를 떼어놓으려고 애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못 보게 해? 아유 그러니까 미친 거 아니야? 애들은 무슨 죄고? 아유 엄마는 무슨 죄야? 아유 너무했다 정말. 장훈이 엄마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 우린 가자고. 너무 소름 돋는다. 나 장훈 엄마 이렇게 안 봤는데 그냥 상종할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우리 모임에서 빼자고. 제 이야기를 듣고 손님들이 웅성웅성거리자 시어머니는 당황하셨는지 저에게 소리를 버럭 지르셨어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그 손님들은 어머님이 자주 만나시는 사교계 모임이었죠. 아마 그 모임에선 영구 제명당하셨고 이미 이 바닥에선 소문이 날 대로 나버렸죠. 본인 발등을 찍은 것이 얼마나 웃기던지. 시어머니는 모든 잘못을 저에게만 돌리었죠. 뻔뻔하게 말이에요. 여기가 어디라고 유언비어를 퍼뜨려? 너 당장 나가지 못해? 예나 지금이나 아주 천박하게 그지없는 년 같으니라고. 어디 내 뺨을 후려쳐 니년이? 알아서 그러니 떨어져 나가면 좀 좋아? 그럼 이 꼴은 털봤을 거 아니야? 안 그래? 아유 지겨워. 야 이 미친 노인네야 정신 차려. 그리고 네 마마보이 아들 새끼랑 너랑 내가 가만둘 줄 알아? 내 딸들 11년 동안 못 보게 한 죄, 그리고 나 이렇게 11년 동안 농락한 죄 달게 받을 줄 알아 당신도. 그 죄 달게 받아 알겠어? 내 딸들 못 보고 산 세월 다 보상받을 거야. 전 딸들에게 나가자고 말했어요. 딸들은 절 11년 동안 보지 않았지만 냉큼 저를 따라오겠다고 하더라고요. 큰딸은 중학생 정도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실을 알고 아빠를 매우 원망하는 눈빛이었어요. 작은 딸은 언니를 졸졸 따라다니기만 했고요. 엄마 말이 사실이야? 아빠! 엄마 죽었다며. 근데 지금 우리 일부러 못 보게 한 거야? 할머니랑 아빠랑 짜고 엄마 저렇게 버린 거야? 우리 아빠 맞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 지금부터 아빠 용서 못해. 벌 달게 받아. 가자 연우야. 아니야 연수야. 아빠 말 좀 들어봐. 아빠한텐 너희들 뿐인 거 알잖아. 안 그래? 어? 아빠 얘기 좀 먼저 듣고 선택해주라. 아니, 사과는 엄마한테 해야지. 나 그동안 엄마 너무 그리웠는데 내색 안 했어, 알아? 죽었다고 했으니까 용서 못해. 11년 만에 본 딸들이지만 참 내 딸들답게 컸더라고요. 얼마나 똑부러지고 야무진지. 전 지금 이루어 놓은 것들도 많았고 충분히 혼자의 몸으로 두 딸들을 케어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죠. 딸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제 머리끄덩이를 잡았어요. 그러자 제 첫째 딸이 할머니를 밀치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얼마나 고맙고 눈물이 나던지 제 편이 있다는 생각에 참 기뻤어요. 엄마한테 이러지 마.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를 이렇게 대해? 당신보다 훨씬 고귀한 사람이니까 적당히 해. 알겠어? 들었지? 당신 노망 내가 막아줄게. 똑똑히 기다리고 있어. 이런 펜트하우스 살아봤자지. 기대해. 내가 어떻게 하는지. 저 전현 핏줄들이 어딜 가? 내가 그렇게 먹이고 입혔는데 아주 망나니 같은 것들, 은혜도 모르는 년들. 입 다물어. 이 노망난 할망구야. 미치려면 곱게 미쳐. 알겠어? 돈이나 준비해놔. 손해배상. 내가 절대 가만 안 있을 테니까. 남편이 뒤에서 절 붙잡았지만 전 그 길로 딸들을 데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변호사를 통해 얘기했어요. 변호사 또한 엄청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친권 양육권을 모조리 제가 가져올 수 있었고 전 이혼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어요. 저에게 14억이란 돈과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법원에서 명령이 떨어졌죠. 시어머니와 남편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항소했지만 법원은 제 편이었어요. 11년의 대가가 14억이라는 돈에 값어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조금은 상심했지만 지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들을 제 옆에 둘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답니다. 딸들도 엄마라는 빈자리 때문에 늘 위축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와 아빠랑 사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저와 셋이 사는 이 순간이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고요. 이 삶을 되찾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저 지금의 삶에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반찬 가게가 너무 잘 되어서 이렇게 딸들에게 안락한 삶을 줄 수 있다는 게 제 가장 큰 기쁨이에요. 무엇보다 딸들은 제가 반찬 가게 하는 걸 참 좋아한답니다. 지금에서야 찾은 내 완전한 행복, 늘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살 거예요. 여러분들도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보세요. 세상이 달라진답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년간 시집살이를 해온 40대 여자입니다. 어머님을 모시게 된 이유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남편과 결혼을 하자마자 시부가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식을 올린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의식이 없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저희 부부는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시부가 숨을 거두셨고 남편은 시부와 마지막 인사조차 하지 못하고 떠나보내게 되었네요. 갑작스러운 변화에 시모는 적응을 하지 못했어요. 우울증 약을 계속해서 복용하셨고 정신적인 충격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자마자 이런 문제가 생기니 저 또한 많이 당황스러웠고 힘들어하는 시모를 보니 저도 마음이 안 좋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의 준비도 없이 먼저 보낼 수밖에 없었을 때 따라오는 충격이 얼마나 클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시모의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도 남편에게까지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될까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시모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때까지만 시댁이 함께 있어주면 안 되겠냐는 말을 꺼냈고 저도 남편의 의견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결정 내릴 문제는 아니었던 게 시모의 성격을 제가 맞춰주면서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그게 제일 큰 걱정이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상태라 시모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많은 대화를 나눴었고
제가 시부모님께 처음으로 인사를 드렸을 때 반갑게 맞아주셨던 좋은 기억들을 떠올려 시모와 함께 생활해 보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시댁으로 가는 것보단 시모가 저희 집에서 지내는 걸 원했고 시모도 제 의견에 큰 거부감은 없으셨어요. 아무래도 남편과 저는 회사에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시댁에 많은 짐을 챙겨가는 것보다 시모가 간단하게 몸만 들어와서 생활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할 거라 생각했었어요. 시모도 저희 부부가 힘들게 움직이는 건 싫다고 전적으로 제 말에 따라주셨죠. 그렇게 갑작스럽게 변화가 생겼지만 그동안 지켜봐왔던 시모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기 때문에 잘한 결정인 것 같았어요. 처음 시작은 여러 가지로 맞춰가는 단계라 쉽진 않았지만 시모도 저희 부부와 함께 사는 게 미안하셨는지 눈치를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근처에 집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의견을 다시 주셨지만 아직까지 시모가 저에게 직접적으로 상처를 줬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생활이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아 집을 알아보는 건 차차 다시 생각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많은 배려를 하면서 지내다 보니 어느새 새로운 환경에 맞춰가게 되었죠. 시모는 함께 지내는 동안 바라기만 하시지 않고 저희 부부가 출근을 했을 때 집안일과 저녁 준비를 해주셨어요. 항상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아침까지도 챙겨주셨죠. 너무 감사했었고 시모도 혼자 지내시는 것보단 저희 부부와 같은 공간에서 함께하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어느새 시모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 시모는 자연스럽게 우울증 약을 더 이상 복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 몸에 예상치 못한 변화도 찾아왔었죠. 남편의 아이를 임신하면서 이번엔 반대로 시모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자 집으로 돌아가시려 했던 시모는 제 옆에 있어 주셨어요. 저희 친정이 남해라 서울까지 올라올 수 없는 상황이라 집으로 돌아가시려 했던 시모가 이번엔 반대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들 손자나 시모의 도움을 받으면서 몸조리까지 할 수 있었는데 시모와의 관계가 너무 좋았던 터라 행복함을 느끼며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시댁의 며느리로 들어와서 지내는 동안 큰 문제 없이 서로가 많은 배려와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던 도중 어느 날 결혼식 이후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시동생이 찾아왔어요. 시모와 남편은 시동생의 얼굴을 보자마자 안색이 어두워졌고 남편은 시동생에게 갑자기 찾아온 이유에 대해 물어보며 안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오래간만에 동생이 찾아왔는데 너무 차갑게 대하는 거 아니야? 나도 다 이유가 있으니까 찾아온 거지. 엄마는 그동안 잘 지내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많이 힘들어 하시더니 지금은 얼굴이 아주 활짝 피셨네. 꼭 아버지가 하루빨리 세상 떠나시길 바라셨던 것처럼 아주 좋아 보이세요. 살도 안 찌던 엄마가 주름까지 탱탱해진 거 보면 형수님 부려먹는 재미가 쏠쏠하신가 보네. 형수님, 저희 엄마한테 너무 마음 주지 마세요. 워낙 이중적인 성격이 강해서 언제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정신병이 좀 있어서 지금은 멀쩡해 보여도 언제 돌변할지 모른다니까요. 엄마도 그만 연기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동안 아버지랑 살면서 그만큼 괴롭혔으면 됐지. 형 집에까지 들어와서 민폐를 주면 어떡해요? 형도 정신 좀 차려.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걸 좋아하겠어? 형수님이 말은 안 하고 있지만 하루빨리 엄마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을걸? 쓸데없는 말 하려고 여기 온 거야? 우리가 언제 너 얼굴 보고 싶다고 그랬니? 네가 우리와 연락하지 않는 게 가정의 평화를 유지한다는 거 몰라? 제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저도 형이랑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 올 수도 있는 거지. 안 그래요? 이 집에 오래 있을 생각 없으니까 용건만 간단히 할게요. 저 결혼하려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거든요. 저도 이제 자리 잡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도움 좀 받으러 온 거예요. 엄마, 아버지 세상 떠나시고 남은 재산 가지고 있죠? 그것 좀 저에게 주세요. 막내 아들 결혼한다는데 금전적인 도움 줄 수 있잖아요. 결혼식 비용에 신혼집까지 마련해야 되니 돈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야, 네가 엄마한테 돈 맡겨놨냐? 결혼할 생각이 있다는 놈이 지금까지 모아둔 돈도 없어? 어느 정신나간 여자가 너 같은 놈이랑 결혼을 한대? 내가 뭐 어때서? 나는 결혼도 하면 안 돼? 나랑 결혼할 사람 형수님보다 능력 좋은 여자거든? 박사학위 따고 지금 대기업 경제연구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야. 형수님은 지구멍만한 작은 중소기업의 회사원이었는데도 결혼까지 했으면서 왜 내가 결혼한다니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건데? 시작도 하기 전부터 형이 반대할 줄 정말 몰랐네. 너희 형이 왜 그러는지 정말 몰라서 그래? 네가 예전에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생각해봐라. 너희 아버지한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꽤 많은 돈을 빌려갔을 때 그 돈 가지고 뭐 했어? 너희 아버지가 그동안 힘들게 벌어모은 돈 자식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줬더니 그 돈으로 노름해서 순식간에 전부 다 날려먹었잖아. 어머니, 그때는 제가 철이 없었을 때였는데 또 그 얘기를 지금 왜 해요? 그리고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한참 전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지금 도와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들 하시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서운해서 조용히 넘어갈 수 없죠. 깽판이라도 한번 쳐드릴까? 남편은 시동생의 거침없는 막말에 화가 많이 났는지 얼굴을 붉혔어요. 시모도 심각한 얼굴로 시동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점점 분위기가 안 좋아지자 시모는 일단 결혼할 상대를 데려와 보라며 얼굴 보고 난 뒤에 다시 얘기하자면서 급하게 상황을 마무리 지었어요. 시동생은 그제야 대화가 좀 통하는 것 같다고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갔는데 남편은 이미 시동생 때문에 화가 많이 난 상태였어요. 시모는 동생의 성격을 모르냐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더 난리를 칠 거라며 더 큰 화를 불러오는 것보다 침착하게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남편의 흥분을 가라앉혔습니다. 남편은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한다면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라면서 찬물을 들이켰습니다. 그렇게 시동생이 떠난 뒤 며칠 뒤 전에 말했던 대로 결혼할 상대의 여자를 데리고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저희 가족은 전에 있었던 안 좋은 일들 때문에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시동생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결혼할 여자를 소개해줬는데 생긴 건 멀쩡해 보이는 여자가 왜 시동생과 결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모는 예비동서에게 왜 자기 아들과 결혼을 하려는 건지 물어봤어요. 결혼하는데 이유가 필요한가요? 서로 마음 맞으면 같이 사는 거죠. 저희 결혼이 마음에 안 드세요? 뭐야? 장우 씨가 얘기한 분위기랑 전혀 다르네?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좋은 말 좀 해주면 안 돼요? 결혼을 반대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분명 전날에 연락드렸는데, 뭐 차린 것도 없이 이게 전부예요? 기본적으로 12첩 반상은 만들어줘야죠. 가지수도 얼마 없이 이게 뭐예요? 기분 나쁜데 참고 있었구만. 일부러 이 결혼 파투 내려는 거예요, 뭐예요? 어머니가 궁금한 거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생각해봐라. 너 수준에서 박사학위에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여자를 결혼하겠다고 데려왔는데 당연히 의심스럽지 않겠어? 어머니도 수준 차이가 너무 난다고 생각하니까 노파심에 그런 거잖아. 너는 지금 생산직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그것도 3교대로. 그런데 어떻게 대기업에 다니는 여자를 만날 수 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네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잖아. 어차피 알게 되실 것 같으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저 임신했어요. 벌써 7주차 됐어요. 요즘 속도 울렁거리고 약간 입덧도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사실 클럽에서 회식하다가 만났어요. 술 먹고 춤추면서 대화 좀 나누다 보니까 통하는 게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더 만났는데 사람 괜찮은 것 같아서 결혼 결심하게 된 거예요. 대기업 다닌다고 해서 클럽에 안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은근 스트레스 풀려고 사람들 많이 다녀요. 저희 부모님도 이 사람이 성격도 화끈하고 남자답고 어른한테 예의 바른 것 같다고 결혼 허락해 주셨어요. 임신까지 했는데 결혼을 안 할 순 없잖아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하루빨리 식을 올리셨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상견례 일정을 최대한 빨리 잡았으면 좋겠는데 언제가 좋겠어요? 저는 다음 주 주말에 했으면 좋겠어요. 끼리끼리 만난다던데 박사학위까지 취득해서 대기업 연구팀에 소속되어 있다는 여자가 생각하는 말투와 수준을 봤을 땐 이상하게 고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 같아 보였어요. 남편은 시동생이 데려온 여자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고 임신했다는 초음파 사진을 시모에게 내밀었는데 어떻게 결혼을 반대할 수가 있겠어요. 결국 시모는 둘의 결혼을 받아주었고 그렇게 시동생과 예비동생의 결혼은 순식간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상견례부터 결혼식까지 서둘러 끝낸 뒤 시동생은 시모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어느 정도 받아 신혼집을 꾸렸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던 건 자기가 원하는 걸 전부 다 얻었다고 생각했는지 더 이상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시모와 남편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아 보였습니다. 시동생이 직접 찾아오지 않는 이상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고 그렇게 저희 가족은 다시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시모의 안색이 많이 안 좋길래 걱정이 됐던 저는 시모의 건강 상태에 대해 여쭤봤는데 시동생이 그동안 속썩인 게 많았었고 시모의 집까지 급처분해 시동생 신혼집과 결혼식 자금,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갑자기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다며 좀 쉬면 괜찮아질 거라는 말로 아무렇지 않은 듯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시모의 건강이 신경 쓰이기 시작한 저는 남편에게 시모와 함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봤으면 좋겠다며 남편과 상의 후 병원 날짜를 잡았어요. 시모는 별일 아니라면서 병원에 가지 않으려 했지만 건강검진 결과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저희 부부는 의사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모가 대장암 3기를 넘어가고 있다며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 서둘러 병원에 입원해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시모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었습니다. 시모는 피곤했었던 것뿐인데 어떻게 암이냐고 의사의 말을 믿지 않으려 했지만 눈앞에 보이는 정밀 검사 결과가 시모를 인정하게 만들었어요. 남편은 빠르게 입원 수속을 밟았고 시모는 그렇게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하게 된 시동생이 늦은 시간에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거의 1년 만에 나타나서 한다는 말이 늙으면 누구나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라고 분위기 파악 못하고 생각 없이 입을 함부로 놀렸습니다. 원래 나이 먹으면 다 병들고 하는 거지. 돈 아깝게 무슨 항암 치료예요? 그렇게까지 해서 살고 싶으세요? 차라리 그 돈 자식들한테 나눠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죠. 우리도 앞으로 돈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데 한 푼이 아쉬운 시점에 엄마가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나가는 돈이 얼마나 아까운데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서방님, 말을 좀 가려서 해야죠. 아무리 생각 없고 개념이 없어도 그렇지. 서방님 낳아주신 분인데 말버릇이 그게 뭐예요? 이 사람이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열을 올리세요? 저희는 여기 오고 싶어서 온 줄 알아요?
그래도 얼굴은 비쳐야 나중에 재산을 나눠주실 거 아니에요. 아프다는데 이 사람이 병문안도 안 오면 어머님이 괘씸해서 아주버님한테 재산 나눠주면 일이 복잡해지니까 미리 얼굴 도장 찍은 거라고요. 끼리끼리 논다더니 동서도 정말 개념이 없네. 결혼식 끝나자마자 어머님한테 돈만 받아가 놓고 지금까지 얼굴 한번 안 비쳤으면서 어머님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돈 때문에 찾아온 거야? 이미 그전부터 어머님은 동서랑 서방님한테 감정이 안 좋으셨어. 이런 식으로 얼굴 들이민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 것 같아? 그래서 지금부터 잘해보려고요. 의사 말로는 이미 온몸에 암세포가 전이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라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많이 힘들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냐고 여쭤보니까 길어야 1년 정도라던데요. 이런 건 저희한테도 미리 말해줬어야죠. 어머님, 앞으로 저도 자주 올게요. 그럴 필요 없다. 그냥 평소처럼 하던 대로 하거라.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오히려 불편하다. 오늘은 많이 피곤하니까 그만 돌아들 가라. 그럼 내일 다시 올 테니까 푹 쉬고 계세요. 저도 이제 효자 노릇 좀 해야죠. 엄마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저도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파지네요. 남편은 가식적인 모습의 시동생이 보고 싶지 않았는지 병실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시동생네에는 시모가 병원에 입원한 이후부터 매일같이 찾아왔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얼굴 한번 보여주지 않았던 동서네가 시모가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듣게 된 이후부터 병실에 찾아와 얼굴 도장을 찍었어요. 남편은 그런 시동생과 동서의 행동이 많이 불편했는지 얼굴을 붉혔고 병실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시모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놔두라며 지켜만 보고 계셨죠. 그렇게 몇 달 동안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시모의 건강은 조금의 변화도 없었고 대래 상태는 날이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의사는 생각보다 암 진행 속도가 빠르다며 고개를 저었고 의사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시모는 갑자기 더 이상의 치료를 거부했어요. 남편은 끝까지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시모는 주변 정리를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남편과 제가 한참 동안 시모를 설득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어머님은 완강하셨어요. 결국 시모는 병원에서 나와 주변을 정리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시동생네가 또다시 찾아와서 앞으로의 재산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았죠. 재산 정리 다 하셨어요? 아, 그럼 이제 분배만 남았겠네요? 형이랑 제가 받을 재산이 얼마나 돼요? 미리 알려줘야죠. 그래도 동생인데 훨씬 더 많이 받아야겠죠? 서방님은 어머님 얼굴만 보면 돈 얘기밖에 없어요? 먼저 건강이 어떠신지 그런 것부터 여쭤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가뜩이나 지금 분위기 안 좋은데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면 그만 나가세요. 동서도 서방님이랑 같은 생각으로 온 거지? 최대한 빨리 재산 나눠받고 싶은데 어머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 답답해서 찾아온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동서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돈도 많이 벌고 있잖아. 뭐가 부족해서 어머님 재산을 서둘러 받으려는 거야? 다 쓸 데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돈 많다고 돈 싫어하는 사람 봤어요? 형님도 어머님이 재산 나눠주면 좋아할 거면서 왜 착한 척이에요? 다들 제발 그만 좀 하면 안 돼?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거 안 보여? 어머니 앞에서 화내고 싶지 않으니까 나 더 이상 자극할 생각하지 마. 아유, 언성 좀 낮춰. 그렇잖아도 내가 너희들 재산 나눠주려고 이미 전부 다 정리해뒀다. 일단 이거 받아라. 큰며느리 너는 나랑 10년간 함께 생활하면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정말 고생 많았다. 너한테 줄 게 이것밖에 없구나. 나랑 자주 다녔던 목욕탕 떼수건이다.
나는 이 떼수건만 보면 너랑 함께 했던 좋은 추억밖에 안 떠오른다. 버리지 말고 잘 간직하고 있어라. 나중에 목욕탕 갈 일 있을 때 쉼이랑 함께 했던 추억 잊지 말라고 주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작은 며느리 거다. 은행 대여 금고인데 내가 세상 떠나면 그때 은행 가서 열어보거라. 내가 그동안 힘들게 모아두었던 재산들이 들어있을 거다. 어머머머머, 이거 금고 열쇠요? 여보, 어머님이 은행 금고 열쇠를 주셨어. 대여 금고를 사용할 정도면 얼마나 많은 재산이 들어있다는 거야? 형님은 떼수건이 전부예요? 10년간 어머님 수발 들었는데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으면 떼수건을 주겠어요. 아, 저는 박사학위의 대기업 연구원이니까 어머님 재산 관리를 잘할 수 있겠지만 형님은 고졸이니 무능해서 돈 관리를 못할 것 같으니까 1,000원 한 장 맡길 수 없나 보네. 평생 떼수건이나 보면서 추억만 많이 먹고 사세요. 어머님, 저희가 지금 많이 바쁜데 먼저 일어나 봐도 되죠? 지금 당장 가서 열어봐도 되는 거예요? 제가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너무 궁금해서 못 참겠어요. 당장 확인해 봐도 되죠? 지금 당장 은행에 가봤자 내 승인 없이는 열쇠가 있어도 열지 못한다. 내가 세상 떠나고 나서 가봐야 확인해 볼 수 있을 거다. 그 전까지 궁금해도 참거라. 너희들은 나한테 그때 얘기했었지? 내가 주는 재산 불우한 이웃에 돕는 걸 원한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받아갈 재산은 불우이웃 단체에 전부 전달했다. 어머머머, 그래서 떼수건 한 장 준 거예요? 차라리 그 돈 저희들한테 주라고 하지 그랬어요. 불우이웃 도와줘봤자 그 사람들이 고마워하는 줄 아세요? 우리도 먹고 살기 빠듯한데 불우이웃을 왜 도와요? 이러니 형님네가 가난해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본인들만 생각하면 안 되죠? 앞으로 애한테 들어갈 돈이 얼마나 많은데. 원래 형은 앞뒤가 꽉 막혀서 대화 자체가 통하지 않아. 평범한 사람들과는 너무 다르거든. 그럼 볼일 끝난 것 같으니까 저희는 먼저 일어나 볼게요. 동서내외는 은행 금고 열쇠를 봤더니 더는 함께 있을 필요가 없다고 느꼈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어요. 남편은 시모의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에 왜 동서내외에게 은행 열쇠를 줬냐고 여쭤봤는데 본인들이 원해서 준 것뿐이라며 옅은 미소를 띠셨습니다. 저는 시모에게 받은 떼수건을 들고 있었는데 시모는 아무 말 없이 저에게 그동안 고마웠다면서 눈물을 보이셨어요. 저는 시모의 돌발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저에게 떼수건을 준 이유가 정말 추억 때문인 건지 알 수가 없어 다시 여쭤봤어요. 시모는 나중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면 목욕탕 사장님을 만나보라면서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셨습니다. 저희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기부를 하겠다는 말은 입 밖으로 꺼낸 적도 없었는데 시모가 동서내외 앞에서 그런 말을 꺼냈던 걸 보면 시모의 깊은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해 더 이상 여쭤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시모의 건강 상태가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오래 버티시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동서내외는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시모의 장례식장에는 얼굴을 비쳤어요. 그렇게 발인식까지 전부 끝이 난 뒤 그동안 저희 집에서 생활하셨던 시모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동서내외한테 전화가 왔어요. 당장 은행으로 좀 서둘러 와달라는 말이었죠. 목소리가 상당히 어두워서 남편과 함께 동서가 있는 은행으로 가게 되었고 동서와 시동생은 저희 부부에게 어떻게 된 거냐며 금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면서 대여금고를 저희 부부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동서내외가 시모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화가 많이 났는지 난리치고 있었고 은행 전 직원들은 동서내외의 난리치는 모습에 놀라서는 혼비백산하고 있는데 남편은 시모가 그동안 힘들게 모아두었던 모든 것들이
여기에 들어있는 게 맞는데 잘못도 없는 은행 직원들에게 왜 화를 내냐며 시모의 행동이 옳았다고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대여금고에 올려져 있던 한 장의 종이에는 시동생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기부 영수증이었습니다. 시동생은 불우이웃을 돕는데 들어간 돈이 어떻게 5억이나 되냐며 당장 단체에 전화해서 환불 요청을 할 거라고 했지만 시모는 한 번에 5억을 넣었던 게 아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불우이웃을 돕고 있었던 내역의 영수증이었어요. 시부와 개인적으로 돈에 여유가 있을 때마다 기부를 했던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시동생에게 앞으로 형제지간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한마디를 적어 놓으셨네요. 시동생은 시부모님이 그동안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기부했던 영수증 내역을 찢어버렸고 금고에서 난리를 치자 은행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시동생은 저희 부부가 받은 돈이 있냐고 물어보길래 남편이 불우이웃 돕는데 기부하기로 했던 거 알고 있지 않냐며 시동생과의 대화를 더 이상 이어나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동생 내외는 세상 떠난 시모에게 혼잣말로 온갖 막말을 쏟아내었고 남편에게 평생 연락하지 말라며 동서와 함께 그 자리에서 급하게 사라졌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저희도 당황스러웠고 금고 안에 돈이 들어있을 줄 알았지 기부금 영수증이 있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저에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시모와 자주 갔던 목욕탕 주인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욕탕 주인분께서도 시모의 장례식에 와주셨는데 시모의 캐비닛 열쇠를 가지고 있다면서 와서 시모의 물건을 가져가라고 하시길래 저희 부부는 목욕탕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열쇠를 건네받아 캐비닛을 열었는데 그 안에는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쇠를 보자마자 저는 너무 놀랐어요. 다른 은행의 대여금고 열쇠였고 남편한테 시모의 캐비닛에서 또 다른 열쇠의 금고가 나왔다고 하자 저희 부부는 서둘러 쪽지에 적혀있던 은행 주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신분을 확인한 뒤 대여금고를 열었는데 그 안에는 현금과 상당히 많은 양의 금괴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태라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은행 직원은 저에게 편지 하나를 전달해 주었고 그 안에는 시모가 저희 부부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한테 그동안 너무 고마웠고 앞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면서 시동생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현금화 시킬 수밖에 없었다며 필요한 곳에 사용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까지 금고 안에 있던 돈을 아직까지 한 푼도 꺼내 쓰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큰 돈이 들어와서 많이 놀라기도 했지만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남편은 어린이재단 돕는데 일정 금액을 사용하자고 했는데 제가 알기론 기부를 하면 시동생 내외가 알게 될 것 같아 지금 당장은 보관만 해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시동생 내외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엄청 난리칠 게 뻔해서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요. 동서내외가 아무래도 저에게 떼수건만 건네줬을 때 의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침착하게 상황 봐서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려 합니다. 저희 부부는 시모의 유언대로 시동생 내에게 돈이 들어가는 걸 원치 않고 있어요. 시모를 대했던 그동안의 행실만 봐도 절대로 고마워할 사람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 시동생이 갑자기 저희 집에 한참 동안 차를 세워두고 저희 집을 지켜본 적이 있었는데 뭔가 냄새를 맡은 것 같기도 해서 한동안 조용하게 지내려고요. 그래야 시부모님이 힘들게 모아두셨던 돈을 뺏기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분간 그 돈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대여금고 안에 있던 총 금액이 7억 정도 되더라고요. 만약 시동생이 돈의 존재를 알게 되면 법적으로 소송을 할 테고 그렇게 되면 일이 복잡해져서
남편은 이사를 하고 아예 찾지 못하게 연을 끊어버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네요. 저희 가족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현명한 방법일지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의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60에 간호사 일을 하고 있는 여자이자 한 집안의 엄마입니다. 그동안 위급한 환자들을 위해 정신없이 두 발로 뛰어다니며 열심히 일하다 보니 어느새 퇴직을 앞둘 정도의 나이가 됐다는 게 아직까지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동안 환자를 위해 울고 웃는 그런 추억들이 정말 많았는데 이번에 겪게 된 일은 울지도 웃지도 못할 가슴 아픈 일이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당황스럽기만 하네요. 제 딸과 예비 신랑은 같은 대학을 나왔었고 그 학교의 예비 사돈이 총장의 위치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학창 시절을 보냈었기 때문에 저와도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서둘러 결혼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간이 10년이 지난 뒤에야 결혼을 하겠다고 인사를 왔었죠. 오랜 기간 만나면서 둘은 크게 다투는 것 없이 잘 지내왔었고 둘 다 취업을 한 이후에도 전혀 문제가 없어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를 꺼낸 거였죠. 딸이 건넨 말이 놀랍지는 않았어요. 저도 그동안 봐오면서 성격도 좋았고 쌓였던 이미지를 볼 때면 제 딸을 맡겨도 될 정도로 좋은 사이감이라 생각했으니까요. 둘은 각기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저희 집안이 평범해서 그런지 교수 집안인 예비 사돈댁에서 오랜 기간 만나온 걸 알면서도 결혼은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거면 애초에 처음부터 반대를 하시면 될 것을 서로 얼굴을 붉힐 정도로 감정 상하게 하는 말들을 섞어가며 얘기하는데 한 통의 연락도 없이 무작정 찾아오는 바람에 저희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상태로 그냥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제 딸과도 몇 번 식사도 한 적이 있었으면서 괜히 찾아와 상처되는 말들을 왜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다 한 소리 하게 되어버렸네요. 아무 연락도 없이 이렇게 찾아오시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나요? 배울 만큼 배우신 분들이 무작정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배운 사람이면 무작정 찾아오면 안 된답니까? 그만큼 중요한 일이니까 허겁지겁 찾아왔죠. 갑자기 제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얘기를 꺼냈는데 제가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목덜미 잡고 쓰러질 뻔 했었습니다. 항상 입이 닳도록 아들에게 몇 번이나 말을 했는데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건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네요. 설마 둘의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시죠? 연애와 결혼은 별개의 문제이니까 확실하게 선을 그으라고 그렇게 얘기했건만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하니 화가 안 나겠습니까? 설마 둘의 결혼을 허락해 주신 건 아니시죠?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대충은 알고 계셨을 텐데 솔직히 그쪽 집안은 내세울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듣자 하니까 지금 선을 넘은 건 저희가 아니라 무작정 현관문을 두드리고 막무가내로 들어오신 엄청 잘난 교수님인 것 같은데요. 배우면 뭐합니까? 예의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리고 둘이 좋아서 오랜 기간 만났고 앞으로도 쭉 함께 하고 싶어서 결혼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이 상황이 집안 뒤집어질 정도로 큰일입니까? 이런 분위기로는 서로 좋은 말은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 돌아가 주세요. 더 이상은 대화하고 싶지 않네요. 한바탕 난리가 나고 제 딸은 방에 들어가 통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연락 없이 찾아오는 바람에 그 문제로 언성을 높여 싸우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오랜 기간 연애를 하면서 크게 다툰 걸 본 적이 없었는데 부모 때문에 상황을 이렇게 만든 거 보니 예사롭지 않은 분들 같아서 저 또한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통화가 끝나고 딸이 거실로 나오자 자리에 앉혔고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당연히 남편도 이건 아닌 것 같다며 살면서 저렇게 예의 없는 교수는 처음 봤다고 결혼 얘기는 없었던 걸로 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먼저 꺼냈고, 얼마 전까지 좋은 분위기 속에 허락했던 결혼은 없었던 일로 분위기가 흘러가자 딸은 당황했는지 자기도 이렇게 나올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다며 난감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 또한 결혼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결혼이란 둘이 좋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양가 집안의 마음이 맞아야 결혼 이후에도 사건 사고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건데, 이래가지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 얘기가 나올 것 같아 제 딸에게 그런 아픔을 주는 건 저희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날 예비사이가 찾아와 잘 해결하겠다며 설득을 시켜도 받아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둘이 살아보겠다며 노력하는 모습이 안쓰러웠고 그냥 돌려보내는 것도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아 온 김에 저녁상 차려줬네요. 저희 딸과 둘이서 함께 저녁을 먹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데, 둘이서 만난 지도 오래되었는데 눈에서는 꿀이 떨어질 정도로 진심을 다해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장기간 연애를 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사이가 좋은 건 솔직히 주위에서도 보기 힘들 정도인데, 세세한 거 하나하나 뭐든지 간섭하려고 하는 사돈댁이 참 한심해 보였습니다. 대학 총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없을 정도로 행동하는데 어떻게 총장 자리에 올라갔는지 납득도 안 되었고, 총장 아내라는 사람 또한 똑같이 행동을 하니 예비사이가 불쌍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런 환경에서 잘 자라준 것만도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둘의 노력은 계속되었고, 자식 꺾을 수 있는 부모 없다고 노력한 끝에 겨우 허락을 받아냈어요. 어차피 허락해 줄 거였으면 왜 난리를 쳤는지 이해하지 못했죠. 결혼 허락을 받았다고? 그렇게 난리치던 양반이 갑자기 왜 허락을 해준 거야?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거야?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계속해서 알려주니까 저희의 마음이 닿았는지 허락해 주셨어요.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조만간 저희 집에 오시겠다고 하던데요. 아마도 저번 일 때문에 사과하러 오시려 하는 것 같아요. 딸은 마냥 좋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엄마의 입장에서 뭔가 느껴지는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시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저희 집에 찾아와서는 둘의 결혼식에 대해 다시 의논을 하고 싶다며 말을 이어나갔고, 모두가 한자리에 앉아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결혼 허락을 한 건 맞으나 그에 따른 조건이 있다며 딸도 알지 못했던 어이없는 말들에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도 없을 것 같아 예비사이에게 당장 데리고 나가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들으셨겠지만 둘의 결혼 허락해줬습니다. 못 죽어 안 달랐는데 말려봤자 더 이상 내 뜻대로 되지도 않을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허락해줬네요. 그런데 아직 말하지 않은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먼저 저희 집에 들어와서 함께 살아야 합니다. 분가한다는 자체가 저는 아직까지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결혼할 며느리를 드린다면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는 걸 오래전부터 원하고 있었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결혼식이 끝난다면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내야 하며 다니던 직장 또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시다시피 제 아내도 아직까지 교수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집안일을 전적으로 맡아서 해주는 게 우선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조건만 맞춰주신다면 충분히 결혼 허락해줄 수 있겠네요. 저희랑 지금 말장난 하시는 건가요? 둘이 좋아서 결혼하는 거지 가정부 드리는 건가요? 계속해서 교수를 들먹이시는데 상당히 듣기가 거북하네요. 얼마나 잘났다고 애지중지 키운 제 딸을 그 집 가정부로 들이면서까지 결혼시키겠나요? 저번에도 인성이 바닥이신 분들이라는 거 확실하게 알았지만
오늘에서야 모든 걸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의 결혼 허락하지 않을 테고 앞으로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저도 그쪽 집안에 제 딸 보낼 수 없습니다. 제 남편이 그래도 저 대신 얘기해 주느라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 말씀하시는 게 너무 적급하시네. 이래서 못 배운 사람들과는 대화가 안 된다니까요. 저희가 인성이 바닥이라고요.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과 다른 교수들이 우러러 볼 정도로 인정받으며 살아왔는데 현실적으로 제안했다고 지금 인성 따지고 계신 거예요? 저희는 좋은 마음으로 결혼시키겠다고 없는 시간 쪼개가며 찾아왔는데 감사의 하기는커녕 되려 화를 내시니 저희가 더 실망스럽네요. 당연히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집안의 상황에 맞춰 결혼 생활하는 거 아닌가요? 둘이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면 당연히 저희가 말한 조건에도 따라줘야 하는 거죠. 교수 집안에 시집 오면 동네 잔치를 열어야 할 정도로 봉잡은 건데 되려 더 큰 소리로 나오시는 거 보니까 저희야말로 어이가 없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고, 예, 너도 우리 아들과의 인연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다. 기회를 줘도 너희 부모가 발로 차버리니 우리가 어쩌겠니? 오늘로써 정리하는 거다. 알겠지?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자기들은 고귀한 척 말을 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한바탕 난리를 치게 되었고 2번 다시 인연을 만들지 않기로 딸에게도 둘이 헤어지는 게 오히려 서로에게 좋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제 딸은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컸는지 알아 누워버렸고 이루어질 수 없는 인연 정리하려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엄마로서 마음이 좋지 않아 시간이 지나면 분명 엄마가 내린 결정에 고마워할 거라며 아파하는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고 예비사위와 제 딸은 저희 몰래 철없는 행동을 하고야 말았지만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일로 인해 2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던 대학 총장이라며 어깨가 하늘로 솟아있는 교수 양반과 또다시 얼굴을 맞대야 하는 상황에 한숨만 나오고 말았습니다. 사위는 제 딸과 둘이서 정말 열심히 살겠다며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네요. 이런 결정을 허락 없이 내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오랜 기간 만나오면서 지금까지 서로 사랑이 식지 않고 앞으로도 평생 둘이서 함께하고 싶은데 어른들의 반대로 저희가 헤어진다면 그 아픔 평생 후회할 것 같아 그냥 감정에 따라 움직인 거 아닙니다. 그러니 저희가 한 결정에 대해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네가 우리 딸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있는지는 나도 예전부터 충분히 잘 알고 있었네. 하지만 이 문제가 자네와 내 딸만 좋다고 해서 해결될 상황도 아닌데 이렇게 독단적으로 나온 행동은 잘했다고는 할 수 없네. 하지만 너희들의 결정이 그만큼 확고하니 나 또한 그 의견에 존중해 줄 테니 앞으로 둘이 자신들이 내린 결정이 맞았다는 걸 꼭 보여주길 바라네. 그래서 자네 부모한테는 뭐라고 할 건지 생각은 해봤나? 아마도 집안 전체가 난리가 날 터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재현이와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은 순간 저희 부모님과의 인연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번에 집에 돌아가서도 아무 조건 없이 허락해달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어떤 말을 해도 들어주려 하지 않아 더 이상 저도 부모님의 말에 따를 의무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등 돌려 나왔습니다. 저를 말리지도 않았고 앞으로 얼굴 안 보고 살겠다는데 어쩌겠나요. 한평생 저를 아껴주고 키워주신 은혜에 배신한 게 아닌 제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에 내린 결정입니다. 둘이 얼마나 사랑하면 저희 몰래 혼인신고까지 했겠어요. 하지만 잘못된 건 분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둘이 살면서 자신들이 결정한 부분에 있어
절대 후회하지 말라고 얘기했네요. 그리고 사돈댁은 뒤늦게서야 사위가 자기들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는 걸 알게 되면서 한바탕 난리가 났고 그 불똥이 저희한테 튀면서 집에까지 찾아와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자식들의 의견 존중해주고 앞으로 잘 살길 기도해주라며 나중에 늙어서 후회한다고 교수에게 감히 훈계했네요. 나이 차이도 비슷해서 조금 배웠다고 남들에게 가르치려 들길래 저도 한 소리 해줬습니다. 부글부글 하면서 돌아갔지만 왠지 모를 찝찝함에 사위에게 제 딸 잘 지켜달라고 신신당부했고 그렇게 저희가 그동안 딸이 결혼하면 도와주려고 모아두었던 재산을 건네주었습니다. 교수 집안이라고 떵떵거리던 양반들은 땡전 한 푼 없이 내쫓아버리니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자식이 부모를 등 돌리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등 돌린다는 게 자식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 건지 알지 못하는 듯 했어요.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들보다 하는 행동 자체가 너무 질떨어져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 생각했네요. 그렇게 둘이 크진 않지만 신혼집으로 살기에 적당한 집을 구해 살림을 차렸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며 잘 살고 있었어요. 옆에서 보는데도 안심이 될 정도로 사위는 믿음 있는 행동들을 보여주며 앞으로 결혼 생활에 있어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따로 챙겨주며 점점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에 어느 정도 마음을 놓일 수 있었고 저도 제 일에 집중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분들도 참 독한 게 연락 한 통 없이 인연을 끊어버린 모습이 소름이 돋을 정도로 대단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둘 중 하나는 인정해주고 앞으로 둘이 잘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해주면 되는 건데 늙어서도 자존심 내세우는 모습이 참 한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도 못한 일이 제 눈앞에 펼쳐졌고 믿을 수 없는 상황에 할 말을 잃어버릴 정도로 충격을 받았어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병원에서 근무를 하던 도중 응급환자가 병원에 실려왔고 다른 환자를 보살펴주면서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데 꽤 높은 분인지 많은 분들이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렇게 수술실에 들어가는 걸 보게 되었고 한참 뒤 병실로 옮겨지는데 같이 일하는 동료가 저에게 와서는 전담 간호사로 배정이 됐다며 가서 상태 좀 살펴주라며 지시가 들어온 걸 전달해 주길래 필요한 물품들 준비해서 수술이 막 끝난 환자의 병실로 들어갔어요. 꽤 높은 분인지 병실도 1인 특실을 사용하였고 몸 상태를 관찰하려 얼굴을 확인하는데 충격적이게도 처치를 기다리고 있는 환자는 다름 아닌 사돈 어른이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랐고 고개를 돌리면서 제가 왜 여기 있는지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정말 꼴보기 싫을 정도로 밥맛 떨어지는 얼굴을 또다시 보니 치료해주고 싶지도 않아 다른 분과 바꿔달라고 얘기했지만 일손이 워낙 모자라 어쩔 수 없이 사돈 어른의 치료를 살펴야 하는 불행이 찾아왔어요. 그렇게 어디가 다쳤는지 확인하는데 때마침 사부인이 눈물을 쏟으며 달려 들어왔어요. 교통사고로 인해 다리와 갈비뼈 골절로 되어 있네요. 앞으로 제가 환자분을 보살펴드릴 전담 간호사입니다. 뭐야? 여기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가뜩이나 요즘 일이 잘 안 풀려서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지 않은데 여기에서 또 만날 건 뭐야? 여보, 병원을 옮기든지 하자. 저 사람한테 당신 살펴달라는 것도 불편하잖아. 우리 아들과 인연 끊게 만든 집안인데 병원에서 치료받는 동안 어떻게 얼굴 보며 지낼 수 있겠어? 아니면 전담 간호사 바꿔달라고 하든지. 현재 벌써 돌보는 환자 수가 꽉 차 있는 상태라 전담 간호사가 저 말고는 없네요. 지금은 근무 중이니 신경 쓰지 마시고 불편한 거 있으면 불러주세요. 그래야 빨리 태어날 거 아니에요. 제 얼굴 하루라도 안 봐야 속이 편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대? 가해자예요? 피해자예요? 엉덩이 내리세요. 주사 한 대 맞아야 하니까.
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말에 얼굴이 사색이 돼선 난감한 표정으로 우물쭈물 하길래 바지를 확 내려 주사 한 대 세게 놔준 뒤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뼈가 붙을 때까지 있어야 해서 어느 정도 입원 기간이 길 테지만 환자인데 어쩌겠어요. 하는 수 없이 매일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줬습니다. 입원하는 기간 동안 필요한 치료 목적에 있어 필요한 말 외에는 사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돈 어른 또한 저에게 사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걱정된다면 어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한 거 물어볼 수도 있을 텐데 입을 꾹 닫고 있는 모습이 참 한심스러웠네요. 그런데 제가 들어올 때면 꼭 누군가와의 통화를 급하게 끊었고 그런 모습을 보니 괜히 기분만 찝찝했어요. 그런데 야간 근무를 하던 도중 사돈 어른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듣게 되었고 조용한 병원에 밖에까지 들릴 정도의 언성으로 대화를 하길래 전화 통화하는 것도 주위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길래 문을 열어 조용히 좀 하라고 얘기하려던 순간 무언가 조율이 잘 되지 않는지 진땀을 빼며 돈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뭔 얘기를 나누는가 자세히 들어보려 문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간 순간 전화를 끊었는지 아무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제 딸 이름이 왜 사돈 어른 입에서 나왔는지 의문만 생긴 채 병실 문을 열었고 저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며 힘든 몸을 침대에 눕히더라고요. 그리고 왜 제 딸 이름이 언급되었는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통화를 하실 때는 조용하게 하셔야죠.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밖이 떠나갈 정도로 시끄럽게 통화하세요. 기본 예절 아닌가요? 그리고 통화를 하시면서 왜 제 딸 이름이 언급이 되었죠? 제 딸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아니면 뭘 알아보시려는 거예요? 필요한 통화니까 한 것뿐인데 뭐 문제 있어? 그리고 특실이면 방음 처리도 잘 좀 돼야지. 밖에까지 들릴 정도면 내가 무슨 통화를 하겠어? 돈은 돈대로 많이도 받아먹으면서 되려 피해자는 난데 예절까지 따지며 쥐 죽은 듯이 있으라는 거요? 그리고 나이가 먹어서 기까지 어두우시나? 제가 그쪽 따님의 이름을 왜 불러요? 업무차 전화한 건데 신경 끄고 할 일 다 끝났으면 이제 그만 나가주시죠. 뭐 이리 빨리 자주 왔다 갔다 하는지 참 신경 거슬리게 하시네. 뭐예요? 빨리 나가달라니까요. 분명히 제 딸의 이름을 들었는데 잘못 들었다며 발뺌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한동안 의심하면서 지켜보게 되었고 딸이 걱정돼 무슨 일은 없는지 안부차 전화하자 별일 없다며 저를 안심시켜 주었고 그렇게 한참 동안 별일 없이 지내는 듯 하자 제가 그때의 통화에 언급된 딸 이름은 정말 잘못 들은 건 줄 알고 넘어가려던 찰나 또 한 번 사돈 어른의 입에서 딸의 이름이 언급되었고 그때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의심하며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퇴근을 하려 마지막으로 환자의 상태를 보려 사돈 어른 병실에 들어간 순간 저와 눈이 마주쳤고 갑자기 제 얼굴을 보며 당황했는지 무언가를 환자복 속으로 급하게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뭘 숨긴 거냐고 강하게 나오자 아무것도 아니라고 발뺌을 하길래 제 딸과 연관이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아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른 저는 환자복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고 당황한 사돈은 뭐 하는 거냐고 제 팔을 뿌리치려 하자 분노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환자복을 강하게 들추는 순간 무언가 바닥에 떨어졌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돈은 당황스러워하며 바닥에 떨어진 걸 주우려 했지만 몸이 온전한 제가 더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어서 바닥에 떨어진 작고 네모난 물건을 주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둘러보니 작은 USB였고 그 안에 비밀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순간 몸도 성치 않으면서 제 옷깃을 잡고 돌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걸 왜 돌려드려야 하는 거죠? 이 물건이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킥으로 받으셨나? 도대체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 뭐길래
식은땀까지 흘리며 안절부절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여기 안에 제 딸과 연관되어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건 장담할 수 있겠네요.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이 손 놓으시죠. 내가 요 근래 계속해서 지켜보니까 아무도 모르게 계획을 꾸미고 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모든 해답이 들어있겠죠. 만약 우리 가족과 연관되어 있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요. 제 옷깃을 놓지 않으려 몸도 안 좋은 양반이 발버둥 쳤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확신으로 찾아왔어요. 그렇게 퇴근을 하고 손에 쥐고 있던 의문의 USB를 컴퓨터에 연결해 확인을 해보려는 순간 누군가 문을 쾅쾅 두드리길래 누구냐고 물어보니 사부인이었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악착같이 USB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볼 수 없게 하려는 건지 더욱더 궁금증만 자네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문을 두드리던 말던 방으로 들어와 안에 있던 폴더를 열어 확인해 봤습니다. 무언가 대단한 게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한 개의 영상이 들어있었고 아무 생각 없이 클릭한 순간 엄청난 일이 펼쳐지고 말았네요. 여보세요? 나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이지. 무슨 일 있어? 모임은 잘 끝났고 나는 당연히 학교에서 저녁 먹었지. 아들한테 전화 안 왔어? 당신한테도 전화 안 왔지? 어느 정도 했으면 머리 숙이고 들어와야지. 그게 다 재현이 때문이지. 내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다고 했었잖아. 처음에는 연애만 한다고 해놓곤 이제 와서 결혼하겠다며 설치더니 혼인신고까지 해? 자기가 한 잘못은 생각 안 하고 둘이서 살림까지 차리고 내가 그동안 어떻게 키웠는데? 둘 다 내가 절대 용서 못하지. 내 눈앞에 띄기만 해봐.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잠깐만. 저기 길 건너편에 재윤이가 보이네. 그냥 차로 돌진해버려. 술도 먹었겠다. 뭐가 두려워. 이판사판이지. 우리를 아주 무시하는 저런 집안에 눈이 팔려서 우리 가문에 먹칠을 해. 그리고 반대편에 멈춰서 있던 사돈의 차는 제 딸에게 돌진을 하기 시작했고 엄청난 속도로 달리던 도중 신호 위반을 하게 되면서 옆에서 오는 차량을 확인 못하고 그대로 교통사고가 나게 된 거였어요. 충격적이게도 술 기운에 제 딸의 목숨을 앗아가려 했었고 다행히 딸은 무사했지만 만약에 주위에 차가 없었다면 지금쯤 제 딸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정도로 소름이 돋을 만큼 엄청난 상황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몇 번이고 다시 돌려보는데 도저히 믿기 힘들었고 계속해서 동네 떠나갈 정도로 문을 두드리던 안사돈에게 분노한 상태로 현관문을 열어 머리채를 잡아 집으로 들여보냈어요. 제가 정신줄을 놓아버렸다는 걸 느끼게 되었는지 곧바로 무릎을 꿇었고 술 기운에 해선 안 될 행동을 한 거니 용서해달라며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영상이 퍼지는 순간 자기들의 교수 생활은 끝이 난다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 영상 얻는데 정말 많은 돈을 썼어요. 교통사고가 난 뒤 폐차 처리를 했는데 조이차를 처분하던 사람이 블랙박스 영상을 손에 넣었는지 그날의 사고 영상을 보고 저희에게 거래를 해왔고 원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받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로 그동안 남편과 통화했었어요. 그 영상이 원본이라고 하니까 폐기하면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제발 비밀로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하라는 대로 뭐든지 할게요. 저희 남편 대학 총장인데 음주운전으로 의도적 사고로 밝혀지는 순간 남편뿐만 아니라 저도 이 바닥 정리해야 돼요. 그럼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라고요. 교수가 명예 빼면 뭐가 남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술 기운에 처지른 행동이니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지금 이 상황을 용서해 달라고요? 만약 제 딸에게 돌진하다가 사고 나지 않았다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때도 이렇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겠어요? 그냥 실수였다고 둘러댔겠죠. 제 딸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을 테고요. 저는 절대 용서할 마음 없네요. 지금 이 상황은 모두가 알아야 되겠어요.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에 맞게 처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로 경찰을 불러 모든 상황을 진술했고 범죄의 계획을 꾸미고 그 범죄를 숨기려 했던 안사도는 공범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딸은 그때의 사고 현장을 목격했다며 갑자기 크게 난 사고에 많이 놀랐었는지 그 차량이 자기의 목숨을 위태롭게 만들 뻔했던 시부였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주저앉고 말았네요. 사위 또한 믿을 수 없다며 그래도 교통사고 나셔서 조만간 찾아뵈려 했었는데 안 찾아뵌 게 천만다행이라며 그날 이후 완전히 인연을 끊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병원에 찾아가 난리를 치며 병상을 뒤엎었고 겨우 뜯어 말린 뒤 저는 전담 간호사를 다른 분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도는 몸이 회복이 된 이후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고 두 사람 모두 교수직에서 내려와야만 했네요. 음주운전은 뭐가 되었든 명백한 범죄이고 그걸 우발적으로 저지르려 했다는 사돈의 행동이 지금 생각해도 너무 충격적이고 소름이 돋습니다. 사위는 전부 자기 잘못이라며 되려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빌었어요. 그런 모습이 저에게는 더 불쌍하게 다가왔네요. 자식이 행복하길 바라는 것보다 자신들의 명예와 이득을 취하기 위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이 아닌 이득만을 바라고 결혼을 시키려 했던 그 사람들 잘못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사위의 어깨를 두드려 줬습니다. 둘이서 앞으로 평생을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요즘 세상 살기 무섭다지만 이렇게까지 더럽혀졌다는 게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어려운 요즘 시대에 힘내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